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슈퍼위크 지난 새로운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을 맞아서 벨기에 출신의 정치경제학자 필리페 판파레이스라는 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판파레이스는 보통 정치경제학자로 분류가 되고요. 지금은 벨기에를 대표하는 루뱅대학교에서 경제사회정치과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공부를 해온 영역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우리나라 경제학계에는 아예 이런 학풍이 없는데 판파레이스는 생루이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루뱅 대학교에서는 정치경제학하고 언어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펠트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섭렵한 학문이 법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사회학, 철학 이렇게 나옵니다. 영미식 학풍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한국 경제학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경력이죠.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 자리 하나 따라면 연락에 경제학만 공부를 해도 하나 자리가 날까 말까 한데 유럽의 학풍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철학, 사회학 이런 거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제도를 연구해야 하니까 당연히 법학과 정치학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언어로 드러나니까 언어학과도 연관이 됐고요. 공부를 해도 이 정도로 넓고 개방된 사고가 있어야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럽 특유의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학풍이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이런 경력들을 보면요. 예. 경제학계에서 판파레이스가 남긴 가장 굵은 족적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철학적 틀을 정립한 대목입니다. 판파레이스가 1951년생인데 1986년에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라는 유명한 단체가 유럽에서 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기본소득에 대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아이디어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미 유럽에서는 1986년에 관련 단체가 결성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때 판파레이스는 35살 나이에 이 단체 설립 창단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대 자본주의 기본소득의 대부격으로 활동을 해와요. 아직도 활발하게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파레이스는 지금도 전 세계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도입이야말로 제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굉장히 뜨거운 지성 기본소득제도 지지론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지지자로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서 뭐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이런 이야기는 오늘 생략하고요. 판파레이스의 기본소득 철학 중에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자유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협상력이라는 겁니다. 벌써 좀 이제 지루하게 들리시죠? 실제로 조금 지루하기도 합니다. 예. 판파레이스는 모든 저술, 인터뷰, 논문에서 자기 사상의 출발을 자유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유한국당 할 때 그 자유겠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자유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현대자본주의에서 자유주의자들을 자처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쌈 싸먹고 지금 있는 겁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판파레이스의 책이 기본소득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인데 제목이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파레이스 자신도 굉장히 철저한 자유주의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철학적 배경으로서 자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의 출발은 자유다. 자유에서 기본소득이 출발한다는 점은 잘 모르지만은 좀 넘겨 짚어보면은 국민들이 오늘 일하지 않으면은 굶을 걱정,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최소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자유를 말하는 거겠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할 걸 다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 아니, 이걸 A4 용지 5장으로 정리했는데, 그걸 2줄로 요약을 해보시면 저는 뭘 먹고 아이고, 말씀을요. 진짜 큰일 났는데요. 진짜 그 자유예요. 예. 끝나버렸는데요, 방송이. 네. 요약해 주신 걸 좀 길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제가 지금 급당황해서요. 예. 음식 자본주의에서 제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기업원, 자유한국당 뭐 이런 애들인 거죠. 신자유주의 이런 거요. 신자유주의가 영어로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유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동의도 1도 안 됩니다. 원래 자유주의라는 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한다. 이런 이데올로기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인문주의, 인간주의하고 함께 성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오로지 신이다, 왕이다, 뭐 이렇게 봤던 중세 폐쇄적인 가톨릭 사회나 왕권 사회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 사상이 바로 근대 시민혁명의 기반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의 3대 모토가 자유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유, 평등, 연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등장한 자유라는 철학적 개념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대로 내 결정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왕이건 신이건 복합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사상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기업원,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세상이 그렇냐는 거죠. 개인의 결정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까? 이걸 이제 철학적 논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본인이 영위하고 계시는 삶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됐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해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신자유주의가 좋아하는 자유는 기업을 잘할 자유,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자유, 뭐 이렇게 똑같은 자유 개념에 한정돼 있는 건데 그것만 자유라고 믿고 수십 년 동안 연락의 신자유주의로 달려왔더니 생기는 현상은 개인의 자유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천만에요입니다. 천만에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노래 듣고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뭔 놈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적성검사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코미디인 겁니다. 적성검사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찾을 자유를 부여하나요? 더 웃긴 건 왜 중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냐고요. 이 말부터가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죠. 정말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30대 때 결정해도 되고요. 40세 때 결정을 해도 되죠.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15살에 적성검사를 해서 인생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자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시는 일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는지를요. 아마 아닌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다 이러면 다른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직장 때려치는 순간에 헬조선이 열리거든요. 가정주부분들이요. 그 인생이 지금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한 인생의 결과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쳐도 인생 40쯤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돌아온 거죠. 이때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없는 거죠. 이게 판파레이스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파레이스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에 대한 판파레이스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무일푼이라면 나는 실제로는 유람선 여행에 함께할 자유가 없다. 내가 굶어 죽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나 혹은 형편없는 직업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나는 실제로는 그 직업을 거부할 자유가 없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사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판파레이스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의미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집중해서 읽은 대목은 협상력에 관한 겁니다. 판파레이스는 개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협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개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주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판파레이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아니고 교섭력, 협상력이라는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요. 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이분들에게 돈 몇 푼 쥐어줘서 약간 동정심에 기반한 도움을 주자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판파레이스의 기본소득 철학은 이런 분들에게 그 직업을 거부할 권리를 주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을 포기를 해도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 이야기하는 협상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직업을 포기해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나는 내 삶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30세나 40세까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자기의 삶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젊을 때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40대 직장인분들이요. 나 내 인생 반환점 돌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 내 꿈이 뭔지 꿈을 한번 꿔보는 세상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안 되죠. 하지만 그 꿈을 꿀 시간 동안 내 생명만 보장된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판파레이스가 주장하는 민중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 협상력이 부여되면요. 지금 자본주의, 특히 우리나라 천박한 한국판 재벌자본주의에서 많이 생기는 현상인데 갑질 문화, 이거 싹 사라집니다. 갑질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을이 갑에게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협상력이 없기 때문이죠. 갑이 시키면 대안이 없으니까 꿀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과도한 갑질을 한다? 나한테 다른 길을 선택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갑질을 못하죠.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판파레이스의 역사관이 참 특이한데 판파레이스는 자본주의의 300년 역사가 민중들로부터 이 교섭력을 박탈해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중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기업원,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이 자유 이야기하면 진짜 꼴 같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면 진정한 자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부여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자유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서 자유를 느꼈다는 건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때 무슨 자유를 누렸다는 건가. 그래서 당 간판을 자유라고 내세우고 다른 당, 경쟁당인 민주당에 비해서 무슨 자유를 그렇게 신장시켜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고 자랑하고 자임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꼴통 보수 기득권층에 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일도 자유가 없이 맨날 딸랑거리고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황당한 겁니다. 자유 박탈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맞는 거죠, 사실은요. 예. 한 가지만 덧붙이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판파레이스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한국은 왜 소말리아보다 잘 사느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쉬운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산업 구조가 어떻고, 노동력의 질이 어떻고, 축적된 자본의 양이 어떻고, 얼마든지 수치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소말리아에 사는 바레 씨와 한국에 사는 이완배 씨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완배 씨는 왜 소말리아에 사는 바레 씨보다 더 잘 살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국의 이완배 씨가 소말리아의 바레 씨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혹은 훨씬 더 근면하니까 그래서 더 잘 산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말리아에 사는 바레 씨가 이완배 씨보다 더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비교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근면 정도도 비교를 안 해봤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소말리아에 사는 바레 씨가 한국에 사는 이완배 씨보다 훨씬 더 부지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완배 씨는 더럽게 게을러요. 그거보다 게으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면한 것도 아니고 왜 한국의 이완배 씨는 소말리아의 바레 씨보다 잘 살아야 되냐고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제 표현으로 하면 재수예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완배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좋은 운을 가졌고 바레 씨는 안타깝게도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는 불운을 가졌을 뿐입니다. 판파레이스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임금자, 노동의 대가로 집을 낸다는 고임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급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고연봉자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노력과 능력 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1년에 연봉 3억 원 받는 김아무개 씨가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에서 태어났으면 연봉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김아무개 씨가 받는 3억 원의 연봉은 사실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운에 기인했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 대한 판파레이스의 주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은 우리의 노동, 노력 덕분이 아니다. 한국이나 벨기에처럼 언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의 엄청난 기술적 진보와 자본 축적, 사회의 학습에 의해 혜택을 받는 곳에 살면 임금이 높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살면 임금이 낮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10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벌고 인도 캘커타나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사람보다 많이 버는 이유다.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단지 이러한 렌트로부터 혜택을 받아서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떤 이의 열매를 빼서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소득에 들어있는 과거로부터 받은 것들을 더 공정한 방법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전체 사회요.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동으로 이끌어온 만들어온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모두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많은 임금을 받고 누군가는 운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립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주장이 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느냐라는 건데 판파레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임금자들이 가진 재산 상당 부분은 사실 인류의 공통재산 중 일부를 마침 그 나라에 태어나서 마침 그 대학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얻어서 차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공정하게 나누면 현대사회가 그토록 지향하는
실질적 자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라는 가치,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걸 주저할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판파레이스가 묻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이걸 주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파레이스의 질문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36년을 살았더니 인간의 자유가 말살되는 황당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렇다면 인류에게 진짜 자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은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물론 이제 아직은 제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이론적인 동의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고요. 인류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자라고 주장하는 판파레이스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 완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더 진척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필리페 판파레이스의 사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방선거 후 폭풍이 여전히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수 진영? 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정치적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우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말씀드린다는 점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전제를 하냐면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와 경제에서 말하는 보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끔 가져요. 그런데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가 뭔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릴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특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정치적 개념으로 보수가 뭔지 잘 정립도 안 돼 있는 제가 어줍지 않은 이야기 늘어놓는 일이 될까 봐 지금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수 재편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들리는 따뜻한 보수가 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이 이야기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알모신 제가 오로지 경제적 관점으로 요즘 거론되는 따뜻한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번 선거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보수가 최대 참패를 했다고 하던데 예.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박형준 교수? 이분 썰전에서 가끔 했던 분 같은데 보수 논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동아대학교 교수 했었고 과거에는 한때 또 민주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으로 통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은 보수 쪽에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이 그렇죠.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했었고 이명박 정권 때도 요직을 맡았었죠. 네, 그러면 보수 쪽 분이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수는 원래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자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국가주의적 보수에서 자유주의적 보수로 가야 한다.
시민사회를 연결해 공동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보수 가치인데 이 역할을 진보 진영이 선점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 조중동 보수 일간지들도 특히 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에서 집권했던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보면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정치 쪽에서는 그냥 통용이 되는 말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학 쪽에서 보면 일종의 형용모순 같은 겁니다. 동그란 네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따뜻한 보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예전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사퇴했지만 새누리당 탈당할 때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 이런 말 할 때도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받으셨다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거짓말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결정적인 대목은 인간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보수냐 진보냐가 판가름이 나요. 예를 들면 사람이 오로지 이기적인 존재다. 합리적인 존재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보수의 경제의 인간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경제적 인간관에는 애정, 동정, 연민, 우정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내 이익만을 챙기는 존재이니까요. 여기에 애정이나 우정, 협동, 연대 이런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반대로 진보적 경제관의 인간관은 사람에게는 협동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보수,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는 보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보수, 이게 정치적으로는 수사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간관, 경제학, 철학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과거에 동아일보 다닐 때 어떤 경제부장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경제부장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만을 오로지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경력이 있냐면 언론사 준비를 했을 때 MBC에 먼저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가 너무 되고 싶다면서 MBC에 합격한 걸 포기를 하고 나중에 동아일보 시험을 따로 쳐서 합격했다라는 게 그분 주장입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1980년대만 해도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그분은 저보다 10몇 년 이상 고참이셔서 80년대에 합격을 하셨던 분이고 그때만 해도 방송사가 군사 독재 정권에 종속돼 있으니까 이제 종합일간지 특히 동아일보 같은 신문에 입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분이 경제부장이 된 다음에 매우 보수적으로 경제부를 운영하는데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나는 동아일보 주의자다. 나는 동아일보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충성하는 건 오로지 동아일보뿐이다. 맨날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술도 잘 드셔서 후배들한테 술도 많이 샀어요. 자기 계파, 자기를 따르는 후배들도 확실히 만들고 약간 좀 마초적인 의리도 과시하고 그랬었던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싸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분의 주장. 나는 동아일보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사랑해. 이 주장이 참 반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회사 잘 되자고 동아일보 잘 되자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충동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항상 니네가 나만큼 동아일보를 사랑해? 나는 MBC를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이제 퉁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제 싸움이 진도가 안 나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답답해서 하루는 다른 좋은 선배 한 분하고 술을 마시다가 그 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배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 뭐뭐뭐 부장이 매일 동아일보에 충성한다고 다니는데 개소리다 전부 다. 그건 그 부장이 동아일보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그 경제부장은 동아일보에 충성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동아일보에 충성한다고 말을 하는 게 자기 이익에 부합하니까 승진에 유리하니까 오너에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름 후배들도 잘 챙겼어요. 그런데 그 후배를 잘 챙기는 건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 계파를 만들고 자기 출세에 유리하니까 챙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의 인간관이라는 겁니다. 뭘 해도요. 그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런 행동을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닌 겁니다. 그건 열나 이기적인 것의 포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따뜻한 보수를 내걸고 복지 정책도 좀 도입하고 연금도 강화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좀 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박형준 교수나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라는 것일 텐데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의 그런 행동은 전혀 진심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보수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짓인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의 복지 정책은 채택은 할 수 있어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런 보수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은 이해관계에서 삑이 나잖아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대번에 버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 드린다. 그 정책 자체는 매우 진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표를 얻을 것 같다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했을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쌩까버리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제가 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냐면 따뜻함은 진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보수는 따뜻한 척은 할 수 있어도요. 진심으로 따뜻한 게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진보 진영에 적용해 보면 저는 실제로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굉장히 넓게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진보이기 때문에 연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조금 달라도 서로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편인데 문재인 정부가 진보냐 이런 논쟁을 하면요. 두 갈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진보적인 운동 진영에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라고 부르기에 너무 부족하다.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예. 또 다른 답은 의외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도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우리 진보 아니다. 우린 진보고 보수고 관심 없다. 심지어 우리를 보수라고 불러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보건 보수건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지지할 거야. 문재인 정부가 보수로 가면 우리도 보수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주장이 뭐 틀리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진보 정부입니다. 왜냐? 세상을 보는 인간관이 따뜻해요. 예.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다 협력적이고 연대하는 세상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진보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는 더뎌 충분치 못해 차라리 보수로 봐야지 우리하고 달라라고 주장하는 진보 진영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바라는 진보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 정부는 진보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속도가 다른 건 연대와 토론을 통해서 좁혀나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동지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와 달라. 진보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투쟁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면 진보 스스로가 외연을 너무 좁게 보고 갇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나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고 문재인 정부가 보수로 가면 나는 지지할 거고 이렇게 말해도 좀 곤란한 겁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수적인 인간관, 이 사회는 오로지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애정과 연민 느낄 필요가 없고 사회, 소사이어티, 사람이 모여 사는 곳, 개뿔도 필요 없고 오로지 개인만이 존재하는 사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철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해석에 따라서 저는 조율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 진보적인 정부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정당도 따뜻한 보수 어쩌고 하면서 복지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그 경제학적인 경계선은 우리 인간이 협동적인 인간이냐 이기적인 인간이냐, 우리 사회가 개인만 하는 사회가 돼야 되느냐 협동적인 사회가 돼야 되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몇 가지의 정책으로 가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철학과 진심의 문제니까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협동의 인간관을 진보의 영역으로 보면 진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연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민 PD님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제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우리 인간 보고 너희들 졸라 이기적으로 살아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던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요, 무지하게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인간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인간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충분한 택배비를 내면 내가 짐을 옮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인 인간관입니다. 아니 예수의 입장과 보수의 지향점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해고시키리라. 뭐 이런 의미로도 또 통하지 않겠습니까? 쉬게 하리라를 해고하리라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보수적일 것 같은데 설마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야, 힘든 사람 우리한테 와서 해고시켜줄게 뭐 이런 뜻으로는 아니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를 보면 예수의 뜻에 따른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죠. 이건 장담하는데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무조건 진보적인 가치관입니다. 불교요. 제가 이제 부처님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처님은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짐을 들어주거나 일을 돕는 것, 때와 장소에 맞게 베푸는 양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자본주의 경제학의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요. 지갑을 헤아려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기독교건 불교건 어떠한 성인들도 경제적인 이기심을 전제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종교는 경제적 가치관으로 보면 매우 진보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진보의 영역은 정말 드넓고요. 진심을 교환할 수 있어요. 반면에 보수의 영역은 이기심이라는 아주 저열하고 좁은 경제적 망상에 갇혀 있죠. 게다가 이기심에는 진심 따위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정치 전문가분들이 세상은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적 지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관의 관점에서만 보면 굳이 보수가 있어야 되나? 그런 이기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이타적인 관점, 다양한 진보적인 관점이 무지개처럼 세상을 채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진보의 영역이 넓으니까요. 지방선거에서 박살이 난 자유당, 바른미래당이 뭐 따뜻한 보수 찾는다고 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선전선동일 뿐이에요. 따뜻한 척을 할 수 있어도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간관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제 우리가 따뜻함을 인간의 본질로 보고 있는 진보가 더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개가 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따뜻한 보수 운운하면서 또 코스프레를 하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오늘은 경제적인 인간관으로 바라본 진보나 보수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서 사형제 집행 중단을 공식 선언하겠다. 이걸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간 브리핑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뉴스죠. 18일에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고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데 이걸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제 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대통령 후보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사형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걸로 시비를 건 적이 있었는데 그날 경제의 속살 시간에 이 주제로 한번 길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전해드렸고 아마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인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사형제도 모라토리엄 중단 소식에 역시 굉장히 반갑고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는 쪽입니다. 저는요. 다만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형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에서 65%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의견을 진심으로 모두 존중합니다. 그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은 정의에 관한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될 만한 의견들입니다. 이 존중을 전제로 사형제도에 대한 몇 가지 경제학적 견해를 소개해드리고요. 왜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를 잠깐 살펴보죠. 작년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제 폐지가 이제 공약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유인태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심상돈 교육국장 말은 지난해 12월에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고 자리에서 나왔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가 이제 교육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사형제가 존재하는 나라죠. 그런데 1997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2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돼요. 이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부르는데 제도는 있지만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 나라가 102개국이고요. 사형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한 3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개 나라가 법적 혹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 과반수 이상이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형 제도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양쪽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범을 사형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장 사형수단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끔찍한 거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전두환 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일 말고도 독재 정권 시절에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로 알려졌던 죽산 조봉암 선생이 간첩죄, 국가보안법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에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조봉암 선생의 간첩 혐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뭐 사법살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진짜 사법살인을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아주 명백한 사례죠. 유명한 사건이 또 있죠. 1974년 민청년 사건의 경우에는 180명의 학생들이 구속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8명,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18시간 만에 우홍선, 김용원, 송상진, 하재환, 이수병, 도혜종, 여정남, 서도원 이 8분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참 처참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치범을 사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흉악범에 관한 문제로 좁혀지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만 보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는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는 거고, 셋째는 사형제 폐지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1번, 2번 방안은 다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자유당 쪽이 사형 폐지에 찬성할 리가 없고요.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판결은 이게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이 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헌법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10조 사항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어쩌고 저쩌고 뭐 단심으로 할 수 있다 하고 맨 끝에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헌법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청와대가 제시했던 새 헌법에는 이 사형이라는 단어를 아예 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제 물 건너갔기 때문에 헌재 판결로는 사형제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추진하는 방안도 그래요.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서가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에 가입을 하면 유엔 총회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죠. 이러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형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이 조금 거친데 손익비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손익비용 모델의 선구자격이 아이작 에를리히라는 법경제학자인데 1975년에 에를리히가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은 굉장히 복잡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한 건 하면 최소한 한 건의 살인을 막거나 많게는 8건의 살인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익과 비용으로 선택을 하는 전형적인 경제학적 모델입니다. 사형으로 1명을 죽이면 5명이 살고 어떤 지역에서는 8명이 살고 어떤 지역에서는 1명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걸 이익이라고 볼 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걸 비용이라고 볼 때 1명 사형수를 죽이는 게 8명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므로 이익, 비용, 비교 모델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좀 뭐 여담입니다만 아이러니한 건 이 연구를 한 에를리히 교수는 열렬한 사형 반대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 이에 많은 그 보수 경제학자가 이 에를리히의 연구를 사형 찬성론을 유지를 하는데 인용을 합니다. 야, 1명 죽이고 서너 명 살리면 그게 더 이익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연구는 주류 경제학의 인간관에서 철저하게 출발을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모든 이익과 비용을 번개처럼 숫자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 1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한다. 이런 인간관을 전제로 한 연구예요. 예. 이래야만이 처벌의 강도를 높일수록, 예를 들면 그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갈수록 범죄자들이 비용을 계산해서 움츠려든다는 거죠.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얻는 이익, 예를 들면 뭐 쾌감도 있을 수 있고 복수심의 충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익을 숫자로 계산을 해보고, 반대로 내가 적발이 돼서 사형을 당할 때 비용을 사람이 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사형을 당한다는 비용이 커지면 범죄가 줄어든다라는 게 지금 이 연구의 기초예요.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요 이론에 반대하는 건데,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행동경제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사형 제도가 실제로 이익과 비용 계산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는데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그렇게 정교하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범죄자들이 살인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 야,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때 얻는 쾌감은 13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내가 적발이 돼서 사형을 당했을 때 얻는 비용이 15 정도로 측정이 되므로 이익에 비해서 비용이 크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살인범들은 충동적으로 잘못된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비용 계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의 비용은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게 행동경제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에를리히의 통계와는 전혀 다른 통계도 많이 나옵니다. 에를리히의 그 논문이 나온 바로 2년 뒤에 팔셀과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바로 반박 통계를 제시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조사한 통계에는 사형과 범죄율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스턴 셀린이라는 범죄학자도 비슷한 통계를 내요. 미국의 여러 주를 조사를 해보면 사형제를 가진 주의 평균 살인율이 사형제가 없는 주의 평균 살인율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통계적으로 보면 사형제가 있는 주의 살인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이른바 야수화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 야수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야수입니다. 야수. 미녀와 야수할 때 그 야수예요. 야생의 동물이라는 뜻이고, 야수화 가설은 사형제를 유지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야수화가 돼서 살인 같은 범죄가 더 많아진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1980년에 바우어스, 피어스 이 두 학자의 연구 논문에서 처음 주장이 되는데, 이 두 학자가 1907년부터 1963년까지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뉴욕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형이 집행될수록 오히려 뉴욕주의 살인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통계로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사형을 딱 집행하면 그 직후 첫 달에 2건 이상의 살인이 발생을 합니다. 사형 집행 후에 두 번째 달이 되면 다시 한 건 이상의 발생이 돼요. 그래서 유의미한 통계적인 연관성을 살펴보면 한 건의 사형 집행이 3건의 추가적인 살인을 발생시킨다. 이런 연구 통계 결과인 겁니다. 코크란이라는 학자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 코크란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통계를 인용을 하는데요. 오클라호마주는 한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더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살인, 스트레인저 킬링이라고 하는데, 이 살인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야수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야수화 효과가 유발되느냐면, 국가가 범죄자를 사형시킨다는 건 국가가 범죄를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죽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국가가 공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법적인 사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 합의에 의해서 죽을 만한 짓을 한 놈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공인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뭔가 죄책감이 덜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 어떤 통계에서는 사형이 범죄를 줄인다고 하고, 어떤 통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 어떤 통계에서는 되레 사형이 있으면 흉악범죄가 늘어난다고 하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경제학, 사회학, 통계학적으로 어떠한 결론도 아직 나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가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갖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논쟁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이 없다가 결론이라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까지는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야수와 가설이 제시하는 사형제도의 역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킬까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절대로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다 이고요. 2번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 보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몇 번을 선택하는 게 흉악범죄를 줄이는 더 빠른 지름길을 만들어줄까요?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2번을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사형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회다라는 걸 공인하는 제도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그게 정의라는 이름 위에 서 있다고 해도요. 사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기능으로서만 존재한다면야 사실 사형제 논란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권력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무슨 명목으로든 얽어매서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용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영역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정말로 흉악범을 죽여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이 흉악범으로 몰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명을 씌우든지 뭐 그러니까 작은 어떤 흠결을 크게 키우든지 그렇게 해서 국가로 하여금 그래 죽여도 돼 하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형제 존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형이 사용되는 건 정말로 막아야 되는 우리가 당연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조두수는 죽여도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범이 아닌 사람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와 조두순 같은 사람은 죽일 수 있다라는 사회와 이 선택에 대한 지금 논쟁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제를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존중한다고 분명히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꼭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사형수가 있어요. 아주 흉악범이 있습니다. 뭐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사형 집행인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사형제를 찬성합니다라고 외치는 것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사람을 앞에 두고 흉악범을 앞에 두고 칼로 목을 치라거나 단두대 버튼을 누르라거나 라고 시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안 보면 할 수 있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목을 치거나 단두대로 누르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조선조 때는 그 왜 망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형집행관. 이 사람들은 사형수 출신들을 그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어떤 형집행관이라는 직책 이름으로 망난이라는 이 좀 안 좋은 단어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일반인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말로는 저렇게 나쁜 놈은 죽여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닐 거예요.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저 흉악범을 줄이면 살인 범죄율이 얼마나 줄고 혹은 뭐 늘어나고 이런 경제학적 계산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인간의 본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동족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우리 인류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할까요?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바꾸면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뉴스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입니다. 자녀들이요. 그런데 흉악범인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야, 저런 나쁜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발기발기 찢어서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전해주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죽이면 안 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전제 아래서도 허용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울려주는 방법일까요? 많은 대답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제 생각을 다른 분들께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논쟁은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 세력은 이제 이런 예민한 사람의 감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에 상당히 능하죠.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 때 굳이 홍준표가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도 이런 거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의 용기에 매우 큰 찬성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건드려서 별로 득될 게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그냥 놔두고 조용히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방법으로 뭉개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론을 조사를 해봐도 실제로 사형 찬성에 대한 여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은 제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을 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은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이건 제도를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합의에 대한 문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 합의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고 옳은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론한 사형제 폐지 제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잘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사형 문제는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 줄곧 온 그런 논쟁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봐요. 딱 한 번만 사형 집행하고 사형제 폐지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꼭 죽이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아니, 전두환이를 어떻게 살려둬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요. 저도 감정이 부글부글 끓기는 합니다, 네, 사실요. 네. 전두환은 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도 시민의 이름으로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두환으로서도 아마도 사형당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자청해서 사형을 요청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캐릭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새끼가. 그렇죠. 그런 인간 같으면야 시민을 학살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로장려세제와 보유세는 지금 모두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 이 정부 중반기에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내일쯤에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유세 인상안 개편안이 드러나면 다음 주에 브리핑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두 이슈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제도에 대한 뉴스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보면 또 문재인 정부가 세금 걷는다,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좌빨 정부다, 뭐 이런 악성 댓글들이 달려요. 그런데 악플러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자칭 보수 개편을 앞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악플러들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통일 외교 분야를 빼고요. 굳이 경제 분야만 한정을 해도 보수 정당이 경제에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주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면요. 예. 반대로 청와대나 정부가 무슨 경제정책을 제기를 하면 보수 야당은 거기에 반대하기 바쁘죠. 그런데 그게 프레임 전쟁에서는 무조건 참패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예. 자기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에서 싸워야 되는데 경제 쪽에서도 뭐 통일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쪽에서도 보수 야당이 하는 일은 문재인 나쁜 놈이다. 지금 이 말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 2007년을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이 유력 대선 후보로 인기를 끌던 시절에는 당시의 한국의 시대 정신이 복지가 아니라 자유주의였고요. 평등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던지는 개소리 하나하나가 다 화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명박이 인수위 시절에 대불공단 진입도로에 전봇대를 뽑아라 뭐 이런 헛소리까지도 역시 규제 철폐 사상이 자유주의를 이끌고 어떻고 해서 이슈가 돼버립니다. 인수위에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자. 뭐 그래서 오렌지를 아린지라고 적어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도 다 이슈가 될 때였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프레임을 그쪽에서 장악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 그럴 때 진보 진영에서 해야 될 일은 아린지로 적어야 되느냐, 오렌지로 적어야 되느냐, 대불공단 전봇대를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개념을 선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에야 소득주도 성장론이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한국에서는 무지하게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반가웠던 건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야당 대표가 새로운 아젠다를 경제 쪽에서 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쪽 프레임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려면 프레임을 우리 쪽으로 옮겨와서 우리 프레임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수 정당이 경제 쪽에서 헤매는 걸 보면 정부가 프레임을 제기하면 진짜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쪽에서 뭘 하자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뭘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만 잔뜩 있죠. 이러면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근로장려세제와 보유세를 오늘 묶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두 경제정책은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학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굳이 영역을 딱 자르자면 보유세는 조금 애매한데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건 보수 경제학의 영역이에요. 소유권이 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쪽에서 제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훌륭해서 진보 쪽에서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가 뭔가를 새롭게 재편하고 따뜻한 보수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요. 국민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자. 이걸 청와대가 아니고 자유당이 먼저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이 이슈는 자유당이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당이라는 보수가 무조건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따뜻한 보수구나 뭐 이런 이미지 개선이라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수 안에서 야 자유당 니들 왜 갑자기 복지에 신경 쓰고 지랄이야 부자들 편 들어줘야지 라는 반론이 생기면 그때 논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로장려세제는요 원래 우리 거예요. 보수의 경제학이에요.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진짜 좀 안타까운 건 이걸 홍준표나 김성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심지어 위스콘신이라는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경제학 박사가 지금 보수 주도권 쟁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보수 경제학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야, 근로장려세제 개편하자. 부동산 보유세 올리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 정당에 살 길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 Earned Income Tax Credit, 줄여서 EITC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EITC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경제학적으로 마이너스 소득세 혹은 역소득세라고 불리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예. 내용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정 정도 나눠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제도가 좀 복잡해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만큼 그냥 국가가 일정 정도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진보적인 복지 정책처럼 보이죠.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소득 1분위 계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계층의 소득 통계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저도 좀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그 통계를 보고 이 소득 1분위의 생계 보존을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밝혔거든요. 예, 예.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방안은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째로요. 혜택을 받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하다고 정부가 똑같은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등적으로 보존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식에 보통 차등적으로 보존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더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좀 덜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을 좀 덜 주고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있는 제도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600만 원에 못 미친다. 이러면 정부가 얼마를 보존해 주느냐?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3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0만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가난할수록 받는 돈이 작아집니다. 네. 연소득이 300만 원이다 이러면 정부가 3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연소득이 500만 원으로 늘잖아요. 이러면 정부가 50만 원을 줍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설계죠. 또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600만 원을 넘어가서 6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되면 모두 동일하게 85만 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600만 원 미만인 사람보다 600에서 900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받는 돈이 더 많아지죠. 1인 가구가 아니고 헛벌이 가구, 가장 한 명만 돈을 버는 가구로 확대를 해도 비슷해요. 연소득이 9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900만 원을 넘기면 확실하게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돈을 주는데 가난할수록 많은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나야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오히려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정책 이름이 근로장려세제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 제도는 근로를, 노동을요,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일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오히려 복지 혜택이 커지는 시스템인 거죠. 예. 이제 물론 이 제도의 대상자는 연봉 4천 뭐 이런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을 해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면 복지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놀고 먹는 걸 장려하는 게 아니라 노동,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프리드먼은 역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
라는 이름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이제 역소득세라는 말은 그 말에도 느낌이 있듯이 소득세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걷는 건데 요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걷는 게 아니고 돈을 오히려 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소득세 제한을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세제였습니다. 프리드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수 경제학의 거두 같은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시장을 옹호하고요. 지독하게 세금 걷는 걸 싫어하는 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 경제학계에서는 위상으로만 따지면 넘버 1, 2를 다루는 대장격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장 중심주의자 보수 경제학자가 역소득제라는 걸 제안을 하냐면 이 사람 생각이 이런 겁니다. 첫째, 어찌됐건 이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돕긴 도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돕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경제학자의 눈에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 방법은 복지제도가 심플해야 됩니다. 정부의 개입이 많은 게 싫어요. 그래서 오만 복지정책을 다 갖다 놓고 요 복지정책으로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이러면 정부의 개입이 너무 커지니까 설계를 최대한 간단히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보전한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는 거죠. 셋째, 보수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고 보수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일 안 해도 나라가 다 먹여 살리는데 왜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보수 경제학자들이 매일 주장하는 게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하면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줄게. 이래야 시장의 효율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근로장려세제가 정확하게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돈을 주지 않아요. 게다가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작아집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알바를 하건 일용직을 하건 내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서 복지 혜택만 따가는 게 아니고 일을 할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노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밀턴 프리드만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 아이디어는 들어보면 나름 신박해요. 저는 물론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무임승차를 늘리고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복지정책이 매우 잘 된 북유럽의 사례를 봐도 안정적인 사회보장이나 복지는 무임승차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노동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수가 정 그게 싫다면은요.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텐데 보수는 국민들이 다 개돼지여서 공짜로 뭘 주면 게을러진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근로장려세제 같은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을 도입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보수가 제안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극빈한 사람들에게도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복지를 더 줄게. 일 열심히 하자. 이거는 충분히 합의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진보 경제학의 거장도 밀턴 프리드만의 이 마이너스 소득세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마이너스 소득제를 지지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도 꽤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 신박한 아이디어가 보수 경제학의 소유입니다. 이걸 보수 정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면 멋지게 지금 경제계의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발표될 보유세 개편 문제도 윤곽이 드러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매우 진보적인 경제학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굉장히 보수적 경제학의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밀턴 프리드만은 자연세라고 부르는데 프리드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 자체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학자지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금이 자연세입니다. 프리드만의 정확한 표현을 빌자면 자연세는 가장 덜 해로운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세가 뭐냐? 자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자연은 누구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목숨처럼 여기는 보수 경제학자들에게도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돈이 됩니다.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자연은 양이 제한돼 있어서 그걸 누가 사용을 하면 오염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오염을 한 대가로라도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게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입니다. 세금 걷는 거 나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그런 세금은 걷어도 돼라는 주장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자연세를 보면 대표적인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보수 쪽에서 보유세를 올리자고 주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보수 쪽에 학문적 명분이 있어요. 자기들 경제학의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지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죠. 새로운 보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일거 한 100득 정도 되는 거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유승민 대표는 위스콘신에서 뭘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지 진짜 궁금한 겁니다. 이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수 정당들 잘 되라고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쪽에 무슨 애정이 있어서 조언을 하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걔들이 듣지도 않겠지만 장담하는데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밀턴 프리드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자기들 대장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한했는지 몰라요. 기초가 아예 안 돼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기의 경일기니까요. 김용민 PD님께서 보수를 지켜라 해서 제시하신 여러 아이디어도요. 사실 보수적 관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진보적 관점이 아니고요. 보수적 관점에서 채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제가 보기에 걔들은 보수라는 자긍심도 지키고 이미지도 개선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그 무식한 것들은. 멍청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이제 근로장려 세제 개편안을 곧 제대로 추진을 해서 발표를 할 것 같고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방안이죠. 이 뉴스를 듣는 순간에 저는 보수 세력들이 또 한 번 절호의 기회를 날리는구나라는 고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 경제학도 못 챙기는 이 아둔한 정치 세력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심하면서도 고소한 마음이 가득 담겼어요. 이 고소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수 경제학의 거두라고 불렸던 밀턴 프리드만의 역소득세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이죠. 이게 20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수사기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고, 찡빵이가 또 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아이고. 잠깐 찬조 출연하신 저분이 뒤에서 시끄럽게 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희망, 이시 집안의 진정한 주인, 찡빵이. 갑자기 중세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왕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별명이 재계의 검찰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재계에서 공정위가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죠. 사실은 공정위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김프로나 김성애 보좌관께서 종종 이야기해 주셨던 수사를 하지 않을 권리, 이걸 마음껏 남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정위가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기관의 권한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죠.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서고 딱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의 파워가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재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위가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이런 건 무슨 골목상권 보호법 같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회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정위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야 공정위를 경제계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게 좀 실감이 나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기관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 집단국 그리고 운영지원과 두 곳이었는데요. 압수수색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살을 했다. 이걸 포착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쭉 훑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려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공정위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속고발권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오로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을 해야만 다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기업범죄, 특히 공정거래법에 관한 범죄만큼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면 끝나요. 검찰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권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독자적으로 뭔가 기업의 비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하지 않으면은 이거 수사를 할 수 없다? 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큼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권한이죠. 근데 왜 이런 엄청나고 무식한 권한을 공정위에 줬느냐? 지금까지 이유는 이거예요. 공정위 쪽 주장은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기업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 문제가 무식하니까 니들이 함부로 막 건드리면 안 되고 공정위처럼 전문성이 있는 조직만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 데서나 고발하고 고발 요청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이러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적어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한 공정위만 구워 삶으면 매우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공정위에 대한 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 개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재벌 뒤나 닦아주고 다녔던 불공정위원회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었던 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높았고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김상조 위원장의 원칙은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건데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그 안에 미리미리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지금 정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공정위가 수뇌부에서 치열하게 영역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영역 싸움이고 약간 속되게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면 지금 나와바리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상조 위원장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완전 폐지를 주장을 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밥그릇 싸움치고는 굉장히 큰 밥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은 일단 기업들이 물려 들어가는 건데 기업들이 물려 들어오면은 뭐 액수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갖고 싶은 큰 밥그릇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 지금 수뇌부 사이에서 영역을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부영비리를 엮어서 공정위를 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전속고발권 갖고 있는 애들이 부영비리를 파악하고도 고발을 안 했지. 이 나쁜 새끼들아. 전속고발권이 그래서 나쁜 거야. 뭐 이런 뉘앙스가 지금 확 풍기는 압수수색이었던 거죠. 이 혹시 말이죠. 수사권 조정 발표와 연관돼 있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요 문제는 공정위와 검찰의 전속고발권이 사이에 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조정안에 따르면은 경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전속고발권 공정위의 이 권한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김 프로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검찰과 공정위 수뇌부가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를 두고 협의를 벌이는 힘겨루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저도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공정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검경 수사권 이번 조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10여 년 동안 이 수사권 가지고 나와바리 싸움, 구역 싸움을 할 때에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많이 쓰는 방식이 기선제압을 위해서 상대방 비리를 캐서 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가 없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이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한 명분이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곳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곳 취업은 다 기업들이 챙겨줘야 가능한 취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정위의 고위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곳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쭉 요약을 해보면 검찰의 주장은 공정위가 일단 기업의 잘못을 보고도 묵인해줬다.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뒷배를 봐줬고 기업은 그 대가로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중소기업 중앙회 등등에 취업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보훈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 검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의 핵심이 기업집단국이라는 곳인데 이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만든 곳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오른팔 태스크포스 같은 곳이죠. 4대 재벌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직접 진두지휘를 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을 들이쳤을 때에는 와,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 턱 밑으로 칼을 겨누는구나 라는 시선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국은 생긴 지 역사가 너무 짧아요.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털어간 아까 그 의혹들, 뭐 부영부터 시작을 해서 특혜 취업 이런 의혹들은 전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한참 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질 않죠. 그래서 뭐 제 느낌이지만 우리 검찰 출입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사건 정리고요. 예. 이제부터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아이고 이건 진짜 웃긴 얘기죠. 공정위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 뒷배나 봐주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오히려 너무 전문적으로 뒷배를 잘 봐줘서 제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던 그런 거죠. 쪽의 전문성. 그러니까요. 잘 봐주는 전문성이요. 지금에야 김상조 위원장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공정위가 환골탈태했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 오랫동안 공정위는 절대로 재벌들을 엄히 다루는 감시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관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일단 감정적으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천년만종 위원장 시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고발권이 남용이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것도 진짜 헛소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겠어요? 깨끗하게 기업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러니까 고발권이 남용되면 활동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기업이 나 범죄 좀 편하게 저지르게 해주세요라는 말인 겁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합니다. 물론 이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협의에 따라야 될 거예요. 근데 단계가 좀 조정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사라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싫은 게 전속고발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옳다 이렇게 흐르게 들릴까봐 제가 이게 좀 싫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이 기자 그럼 너는 검찰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뜻이냐 약화돼야 된다는 뜻이냐 이런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제3자로 관찰해본 결과 검찰도요, 경찰도요, 공정위도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수사에 관련된 기관들의 동일한 특징은 영역 싸움에 너무 강해요. 이 분야는 나만 해야 돼. 나만이 수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개떡 같은 특권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게 제일 강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지하지만 그게 검찰이 더 세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국가가 행사하는 수사권이라는 건 매우 강력한 공공재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재라는 건 절대로 사유화돼서는 안 되고요. 사유화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해요. 어떤 거냐? 국방, 치안, 수사 이런 겁니다. 이건 누구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공재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의 특징을 뭘로 보느냐?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 이렇게 어려운 말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재화를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돈을 내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재화는 돈을 안 내도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제가 아까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가 공공재라고 했죠. 예. 배제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들어요. 경찰관도 고용을 해야 되고 군인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죠. 근데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야, 너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국방 서비스를 받으면 안 돼. 치안 서비스도 받으면 안 돼. 너는 제외.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군인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국방 서비스를 받죠.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실 때에는 우리는 경쟁을 하죠. 식당에서 파는 소주가 한 병이면 그 소주를 누가 먹으려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문을 빨리 해야 됩니다. 먼저 주문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요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 사람이 사용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려서 뒷사람이 못 마시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는 이런 경합성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국방 서비스를 막 누리면 김용민 PD님이 누리는 국방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를 놓고 내가 더 누리느냐, 김 PD님이 더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죠. 제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검찰에게 더 큰 권한을 주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 철저한 공공재 서비스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고 그 치안과 수사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 우선주의, 우리 구역 지키기, 일본말로 나와바리 지키기 이런 관점에서 고발권, 고소권, 수사권을 몇십 년째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권은 우리만 가져야 되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전속고발권 가져야 되고 그걸 내놔라 못 내놓는다 어디까지 내놓느냐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냐는 거죠. 그렇게 특정 조직에게 수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몰아넣으면 국민들은 수사라는 서비스를 받는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해버립니다. 검찰 수사만 해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묻히는 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비경합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게 공공재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권들이 훨씬 더 폭넓게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퍼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자입니다. 경제학적인 이유에서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만이 뭘 해야 된다 오랫동안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제가 듣다가 대뜸 하는 말이 니들이 뭔데? 뭐 금태 둘렀어? 당신들 공무원이야 공무원. 온 국민에게 충실히 비경합적으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런데 뭔데 공무원이 수사권은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독점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본능적인 반발이 저는 있어요.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은 영역에 퍼져야 국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야지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검찰의 목적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네. 이건 공정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패거리 문화 같은 건데요. 이게 모든 부처마다 가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무슨 파, 외교부에는 무슨 파, 뭐 문화관광체육부에는 무슨 파. 제가 듣다 보면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무슨 조폭조직 서방파, 만보파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패거리의 나와바리를 지키자 이렇게 외치면서 수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나와바리를 지켜야지 왜 파벌의 나와바리를 지키고 앉아있냐고요. 공직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까? 제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김프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양승태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 같은 큰 업적을 남기니까 자기도 대법원장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김프로 설명이요. 예. 그러면서 김프로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고법원을 만들면
양승태가 법원 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을 하는 거고 그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집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듣다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3권 분립의 수장 중 한 명인데 그 대법원장이 왜 법원 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을 고민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길이 남을 공헌을 고민을 해야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슨 깡패 조직입니까? 조직의 길이 남을 업적부터 챙기게요.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이따위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검찰의 영역을 넓힌다? 제발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나쁜 짓 하는 기업을 잡아내고 수사하는 건 온 국민이 지당하게 누려야 할 치안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게 공직 조직들의 영역 싸움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마침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일 맞는 태도입니다. 공정위가 검찰이 영역 싸움 한다고 치고 들어왔는데 사실 공정위가 잘못한 게 있으면 털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전속고발권 문제는 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속고발권 문제도 누구의 영역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업 범죄를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오로지 국민적인 관점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이죠. 제가 사실 검찰이나 공정위 조직은 못 믿어도 김상조 위원장은 믿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처리해 나가실 일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검찰이 공정위를 들이쳤다는 소식에 여러 가지 다뤄볼 의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